273페이지요. 오슬러는 단두 가지 간단한 혁신으로 이런 상황을 바꾸었다. 첫째, 그는 의대생을 병원 병동으로 보냈다. 낡은 치료법을 암기하는 대신 직접 환자를 맡아 치료하게 됐다. 둘째, 학생들에게 환상의 말을 경청하라고 지시했다. 젊은 의사들은 교과서에서 답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귀를 열고 직감과 의지했고 필요할 때는 지도교수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한마디로 오슬러 역시 신입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오슬러는 자신의 교육 방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1892년 의학의 원칙과 실제를 펴냈다. 이 책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상하이까지 전 세계의 의과 대학에서 40년 넘게 표준 교과서로 쓰였다. 그 책의 독자 중 한 명이 바로 1912년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프리덕션 팩터 베팅이다. 20년 후 베팅은 오슬러가 생전에 살았던 옥스퍼드의 집을 직접 찾았다. 그 무렵 베팅은 이미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인슐린을 발견해 수백만 명의 달육병 환자를 죽음에서 구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그런 전문성을 쌓은 후에도 오슬러를 떠올릴 때마다 벅찬 설렘을 느꼈다. 이는 이렇게 적었다. 위슬럼 오슬럼경이 살던 집에서 머물며 그가 쓰던 침대에서 자고 그가 쓰던 욕조에서 목욕하고 그가 쓰던 거울을 앞으로 면도하고 같은 베란다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가 읽던 책과 그림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잠자는 것을 잊을 만큼 큰 영감을 받았다. 오슬러의 혁신으로 상상력이 해방된 수천 명의 20세기 초 의사들도 같은 영감을 받았다. 그들은 베팅과 함께 의료계의 혁신을 일으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속도를 극적으로 높였다. 거머리 치료, 우유주사, 코카인, 처방 독감 백신, 혈액은행, 항생제로 대체되어 기대 수명을 46세에서 65세로 끌어올리고 현대의학의 미래를 열었다. 하지만 오늘날 그 미래는 수학적 사고방식에 갇힌 보건 시스템 때문에 서서히 쇠퇴되고 있다. 그들은 비용을 통제하고 의사를 통제하고 환자를 통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칭이나 멘토링 혹은 육아를 통해 초보자를 해방시키는 힘을 목격할 수 있다. 당신이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넘겨 성장할 기회를 주자. 방치하라는 뜻이 아니다. 앞으로 보내, 내보내 새로운 착륙을 지점을 향해 비행 계획을 즉흥적으로 만들어내게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 동시에 당시도 잠재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다. 10장 리더십, 미래를 믿는 힘. 웨인 그레츠와 니콜라 테슬라처럼 확신으로 이끌어라. 앞으로 태어날 때부터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리더였다. 나는 이 사실을 안다. 수십 년, 만 년 전 태초에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당신의 부족은 겨우 열댓 명 남짓이었고 대부분 어린아이였다. 30살의 당신은 가장 나이가 많은 원로가 되었다. 기근이 닥치며 당신은 겨울의 추위 속에서 부족을 새로운 사냥터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했다. 지금 당신은 이 시험을 통과한 수많은 세대의 후손이다. 그러니 당신도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자신의 본성을 모르는 탓에 실패를 거듭한다. 평생 동안 당신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배워왔다. 교육은 인도 되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즉, 당신은 본래 따라야 할 사람이라는 뜻이다. 교육은 현대의 방식이다. 역사상 인간이 생존 시험이 아닌 학교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교실에서 이토록 많은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다. 학교에서는 당신의 머릿속이 비이성적인 곳으로 가득 차 있다고 가르친다. 비이성적인 생각은 감정, 편견, 사실에 대한 무지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인간은 원래 비이성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학교에서 당신을 교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당신은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에 그 교정에 수긍하며 그것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교정되기를 바랄수록 자신의 본성에 대한 불신은 깊어진다. 스스로 평가하는 능력을 포기하고 제도적 평가에 의해 내면의 방향을 상실한다.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당신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높은 목적은 리더가 되는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이 말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을 울린다. 그래서 당신은 팀을 이끄는 상상을 해본다.
어쩌면 회사나 국가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막상 성두에 서야 할 때 되면 당신은 주저한다. 수종자의 습관이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리더로서 이끄는 것을 어색하다. 타인을 의식하고 자신을 의심하면 주위 사람들 또한 그것을 알아채고 당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 당신은 계속해서 공명한 명령을 내리지만 대부분 무시되고 만다. 결국 물러난 당신은 끊임없는 자기 의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기쁘다. 그리고 당신의 자리에 이어받은 사람도 똑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안도한다. 토스, 관리자는 배출되지만 리더는 태어난다. 이는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시대의 보편적인 비극이다. 22세 소대장이든 백발의 CEO든 대부분의 리더는 실패한다. 실패의 양상은 주로 세 가지다. 첫째, 겁이 많은 리더다. 이들은 너무 느리게 반응하고 지나치게 남의 조언을 구하고 항상 안전한 일만 하려 한다. 둘째, 화내는 리더다. 이들은 변화무쌍한 삶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 하고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고 위협한다. 결국엔 적응하지 못한 채 스스로 무너지고 나서 팀마저 지쳐 나가 떨어지게 한다. 셋째, 체계적이지 못한 리더다. 사소한 문제에 주의를 빼앗기고 버려놓은 일과 모순되는 행동을 하며 성급하게 행동할 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 이런 실패가 진짜 재앙은 아니다. 진짜 재앙은 성공한 소수의 리더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성공이 특출한 지능, 공감력, 자제력, 통찰력 덕분이라고 믿는다. 자신이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자질을 타고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공하고 있을 때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따르기 위한 존재라는 믿음을 버리지 못한다. 원시 시대에는 타고난 리더였던 종이 어떻게 현대에는 따르는 존재가 되었을까? 교육이란 단어를 만들어낸 로마인들에 따르면 그 전환점은 바로 부족 민병대의 몰락이었다. 그 민병대에서 영웅은 먼저 도전하며 모범을 보였다. 하지만 제국이 부상하자 황제는 영웅과 반대로 행동했다. 맨 뒤에 서서 부하들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했다. 현대 비즈니스의 핵심에는 이와 같은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이 자리한다. 관리, 매니지먼트는 말을 몰다라는 의미의 중세 프랑스에서 유래했으며 그 목적은 황제처럼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 영향력은 종마의 본능을 헤아려 능숙하게 제어하는 노련한 기수의 손길처럼 부드러울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그 본질은 말이 언제나 기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경영대학원에서는 이런 조련수를 리더십의 정수인 양 포장한다. 가장 기본은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권위적 리더십이다. 좀 더 세련된 방식은 협력과 합의를 유도하는 참여적 리더십이다. 가장 고차원적이라 여겨지는 방식은 변혁적 리더십이다. 즉, 사람들이 공통된 사명을 품고 자아를 벗어나 더 큰 목표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진짜 리더십이라 할 수 없다. 모두 관리일 뿐이다. 관리란 행동과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 방식이 명확한 지시, 권위적 리더십이든 공감적 협상, 참여적 리더십이든 영감과 설득, 변혁적 리더십이든 모든 수단이 행동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진짜 변화를 만들지는 못한다. 그보다 근본적인 것, 즉,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찾아내는 일 없이는 말이다. 바로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내일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다른 이들이 무시하거나 보지 못한 기회를 잡는 것이다. 이처럼 관리와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관리 교육을 받아도 진정한 리더는 될 수 없다. 관리는 타인을 감독하는 법을 가르치지만 리더는 뒤에 있는 무리보다 앞에 놓인 미래를 본다.
그들은 부족 생활을 하던 조상처럼 스스로 모범을 보인다. 옳은 길이라면 사람들이 자연히 따를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관리는 데이터에 충실하도록 가르치지만 리더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데이터가 적응을 방해할 수도 있음을 안다.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확률이 새로운 가능성보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 숫자는 이미 시대에 뒤처졌기 때문이다. 관리는 최고 의사 결정자가 통제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리더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팀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의 통찰을 확장하고 혁신을 일으킨다. 관리자는 체계적인 조화를 바라고 리더는 자발적인 주도를 바란다. 관리의 장점은 자비로운 독재고 리더십의 정점은 구성원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다. 리더는 타고나지만 관리자는 교육을 통해 양성된다. 우리가 지나한 원시 시대에는 기업도 관리자도 없었다. 관리는 고대 제국의 조세 시스템과 회계 제도에서 유래했다. 그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주판, 청공카드, 디지털 컴퓨터 등을 사용해 숫자를 정확하게 합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통계, 재무, 생산성 향상이 MBA 과정과 경영 교육의 핵심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당신이 관리자가 되고 싶다면 학교를 계속 다니면 된다. 리더가 되고 싶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첫째, 리더는 혁신가다. 그들은 미래를 더 빨리 본다. 남들보다 먼저 예외를 발견해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리더는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다. 그들은 좌절 속에서 더 강인해지고 실패를 겪으며 더 현명해진다.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가감 없는 기억을 떠올려 슬픔과 수치심이라는 진짜 고통을 이기고 이를 통해 반취약성을 키운다. 셋째, 리더는 의사결정자다. 그들은 언제 계획을 밀어붙여야 하고 언제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할지를 안다. 넷째, 리더는 소통에 능하다. 미래에 대한 새로운 서사를 만들고 그것을 널리 퍼뜨린다. 그래서 이야기꾼의 뇌와 성공한 스타트업 창업자의 뇌에서 활성화되는 영역은 똑같다. 마지막으로 리더는 코치다. 그들은 구성원들이 재능을 펼치게 한다.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관리하려 하지 않는다. 신참에게 비행을 맡긴다. 한마디로 리더는 이 다섯 가지 능력을 갖고 있다. 그들은 직관, 상상력, 감정, 상식을 통합해 완전한 고유지능을 발휘한다. 하지만 나는 특수부대를 통해 리더가 반드시 지녀야 할 기술을 하나 더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신뢰다. 군중을 버리고 내면의 나침반을 찾아라. 1841년 뉴 잉글랜드의 철학자이자 사상가 레프 알도 에머스는 자기 신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수능을 거부해야 한다. 불멸의 영광을 얻으려는 자는 선이라는 이름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이 진짜 선인지 탐구해야 한다.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신성한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의 진실한 마음뿐이다. 다시 말해, 군중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자기 내면의 규칙을 따르라는 것이다. 이는 세상에 충격을 줄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을 괴짜나 위험한 존재로 판단할 것이다. 당신의 독립성을 두려워하고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며 동정할 것이다. 당신이 길을 잃었고 그들의 울타리를 침범하고 있다고 경고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이를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양심의 시험대를 통과했음을 알고 당신을 지지할 것이다. 에머슨의 말처럼 스스로에게 당당하면 세상은 당신을 인정한다. 그러면 당신은 단지 자신을 이끄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을 이끌게 된다. 이것이 바로 특수 요원들이 스스로를 틀에 박히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그들이 법을 어기는 건 무례해서가 아니라 법이 지향해야 할 더 높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들은 법이 집단 사고, 두려움, 무위의 산물이며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규칙이 아니라 그 시대에만 해당하는 규칙이라는 것을 안다.
더 심오한 계명을 찾기 위해 그들은 자기만의 나침반을 갖고 언덕으로 길을 나선다. 무리를 떠나 자신만의 길을 나서는 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본성이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자립적이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아이들은 심오한 자율성을 갖고 있다. 아이들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 영혼이 이끄는 대로 달리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는다. 감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자유롭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리드한다. 나이가 들면서 자립심은 사라지고 자의식이 강해진다. 남들의 시선을 걱정하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신경 쓰기 시작한다. 그런 염려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더 큰 선을 위해 노력할 동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자의식이 우리를 짓누른다. 옛날에는 마을이 자연 속에 드문드문 위치했지만 지금은 사회가 도처에 있어 밖에서는 숨쉴 공간이 없다. 지구 어디에 있어도 사람이 당신 곁에 있고 심지어 스크린 속에도 있다. 예전 같으면 성찰에 쓰였을 시간마저 앗아간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오늘날에는 리더가 되는 게 더 어려워졌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곧 이어질 긴 여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토스. 혼자 걷는 자만이 리더가 된다. 긴 여정은 1950년대에 영국 특공대가 개발한 훈련 프로그램이다. 1970년대는 미 육군 특수부대들이 자기 신뢰를 기르기 위해 채택했다. 긴 여정은 미지의 황무지에 요원이 배치되면서 시작된다. 요원은 그곳에서 혼자 출발해 아주 멀리 떨어진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한다. 일반적인 군사 임무와 달리 당신의 여정을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말해줄 동료도 상관도 없다. 자신의 지혜를 믿고 낯선 지형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마침내 리더로 인정받는다. 요원들은 긴 여정이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다고 평한다. 약속을 지키거나 실수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쉬워도 실행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길을 잃은 사람도 있고 부상일 입은 사람도 있다. 대다수는 그냥 포기한다. 스스로의 안내자가 되어야 하는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다. 그들은 자기 회의에 빠진 채 돌아와 외부의 판단을 구한다. 진행 상황을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을 헤매느니 차라리 실패하는 말을 듣기를 원한다. 낯선 방향으로 혼자 과감히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똑같은 불안을 느낀다. 데이터나 조언자 없이 스스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긴 여정이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는다. 힘차게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커진다. 자신에게 의문을 품으며 속도가 느려지고 지나온 길을 되돌아가 갈림길에서 멈춰선다. 이러한 멈춤은 대개 영구적이다. 독립된 사업을 시작하든 과학 연구를 시작하든 예술가로 새롭게 도전하든 도중에 멈추면 다시 시도하기 어렵다. 두 번째 시도를 하더라도 대개 더 빨리 포기한다. 홀로 나아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뇌는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그 판단은 뒤를 뒤집을 수 있다. 긴 여정에서 실패한 요원들은 재시도할 기회를 얻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전이라는 정신력을 활성화하는 법을 배운다. 비전은 상상력에서 비롯되며 현재를 넘어 잠재적 미래를 보는 능력이다. 비전은 그러한 미래 중 하나를 포착해 우리의 목적지로 삼는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내일이며 실현하기로 결심한 가능성이다.
비전은 궁극적 목표를 설정해 자기 신뢰를 강화한다. 내면의 나침반처럼 뇌에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안다는 확신을 준다. 그 확신은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스스로 나아가게 한다. 그래서 비전을 발견한 요원들은 긴 여정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낸다. 재시도하는 요원의 성공률은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의 성공률보다 훨씬 높다. 제시도에서는 비전을 일깨우기 위해 다음의 간단한 원칙을 강조한다. 비전은 코칭을 받을 수 있지만 신중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의 첫 부분이 코칭부터 살펴보자. 예측은 계산이 아니라 창의적 짐작이다. 9장에서 확인했듯 코칭은 신참의 잠재력을 해방한다. 이 방식은 비전을 포함해 고유한 능력의 모든 영역을 깨우는 데 적용된다. 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요원들은 4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다. 세레나 윌리엄스의 아버지 리처드 윌리엄스가 좋은 예다. 그는 13살이던 딸을 엄격한 테니스 아카데미에 빼내어 독립적인 비전을 이끌어냈다. 펠레, 마이클 조던, 존 몬테나 역시 미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현하도록 코칭을 받았다. 여기에서 더해 요원들은 더 그레이트 원이라고 불린 웨인 그레츠키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그레츠키는 예언자라 불리던 아이스하키 선수다. 스티브 잡스는 2007년에 맥스웰 엑스포에서 혁신적인 기기인 아이폰을 공개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좋아하는 그레츠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퍽이 있는 곳이 아니라 퍽이 갈 곳으로 스케이팅한다. 우리 애플도 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죠. 퍽의 위치를 기막히게 예측하는 그레츠키를 보고 상대 팀 선수들은 그에게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고 믿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레츠키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제 6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헛소리죠. 저는 단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추측하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그냥 예측하는 거죠. 신이 준 능력이 아니라 원리를 원리가 준 기능이 원리가 준 능력이에요. 원리는 그레이츠키의 아버지이자 코치다. 그레이츠키에게 측축하는 법을 가르친 사람은 원리였다. 그레이츠키는 어린 시절 훈련 장면을 이렇게 회상했다. 원리. 선수가 패스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곳은 어디지? 나. 패스할 상대방이요. 원리. 그 말은 나. 그쪽으로 먼저 가서 가로채라는 거죠. 이 대화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다. 원리는 그레츠키에게 상대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상대가 말하기 전에 상대의 생각을 예측하라고 가르쳤다. 원리. 그 말은 나 그쪽으로 먼저 가서 가로채자는 거죠. 오늘날 코치들은 종종 예측을 수학 공식처럼 취급한다. 상대 선수의 시선 각도를 분석해 퍽의 벡터를 계산하고 말하는 식이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신인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하는 것이다. 미래를 확률로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삶은 예측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자신의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뿐이다. 그레츠키의 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는 퍽의 궤적을 계산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추측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수학의 결과물이 아니라 창의적인 짐작의 산물이다. 원리는 크레츠키를 로봇 대하듯 코칭하지 않기 때문이다. 폭넓은 전략의 방향만 제시하고 통제를 풀어 그레츠키 스스로 비행하게 했다. 이런 코칭 덕분에 그레츠키는 원리의 복제품 그 이상이 되었다. 나이가 들면서 그레츠키는 시선을 지켜보는 방법에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훌륭한 선수들이 패스하기 전에 항상 퍽을 보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레츠키는
되었거나 통제받는 선수가 아니었기에 상상력을 발휘해 원리의 방법을 확장할 수 있었다. 그는 모든 선수마다 마음속 계획을 드러내는 뚜렷한 징후, 즉 예외적 정보를 읽었다. 예를 들어 하이 모렌츠의 스틱 블레이드가 유난히 드러눕는 것을 보고 그레츠키는 이 선수가 경기를 어떻게 진행할지 직관적으로 알아차렸다. 실제 경기에서도 동시에 여러 선수들을 같은 식으로 살폈다. 그들의 독특한 특성을 유심히 관찰하며 몇 초 뒤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했다. 그렇게 원리 없어, 원리 없이도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자신만의 비전을 개발해 자기 신뢰를 얻었다. 당신도 그레츠키처럼 코치에게서 비전을 배울 수 있다. 코치를 얻으려면 스포츠, 공학, 비즈니스, 정치 등 자기가 속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멘토를 찾아야 한다.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당신이 꿈꾸는 업종에서 최근에 은퇴한 사람과 교류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들은 이제 정규직으로 일하지 않으므로 당신을 만날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리고 평생 쌓아온 지혜도 있다. 하지만 멘토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멘토가 그건 안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할지에 대해 자, 지시받지는 말자.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직관을 일깨워 현재 규칙의 예외를 발견하자. 상상력을 펼쳐 예외의 가능성을 미래로 확장하자. 감정을 활용해 어떤 미래가 벅찬 느낌을 주는지 확인하자. 그리고 그쪽으로 나아가자. 좋은 멘토라면 당신이 이런 독립성을 키우기를 바랄 것이다. 원리가 그레츠키에게 그랬듯 좋은 멘토는 당신의 비전을 일깨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비전으로 당신은 멘토는 물론 당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전문성을 넘어설 것이다. 그러면 비전을 배우는데 필요한 두 번째 규칙, 신중해서는 안 된다로 넘어갈 수 있다. 기회를 놓치는 리더들의 치명적인 실수. 신중함은 이끄는 것과 거리가 멀어요. 그건 그저 따르는 거죠. 요원들이 내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선뜻 동의할 수 없었다. 리더십은 신중할 수 있고 신중해야 한다고 믿었다. 결국 신중하지 않은 리더는 무모한 리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